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전라도 광주의 도깨비터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의 아버지보다 더 되셨던 아는 지인분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광주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정확한 동네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1년에 한두 번쯤은 고향인 광주에 내려가는데 광주 외곽에 있는 동네도 아닌데도 유난히 음산한 작은 동네가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더 심했고요. 친구의 어머님이 그쪽에서 장사를 하셨고 그곳이 도깨비터라 망하는 사람은 폭삭 망하고 기가 센 사람은 돈을 잘 번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다고 해요. 물론 친구 어머님은 거기서 돈을 꽤 버셨지만 몇 년 못 버티시고 건강이 악화되어 지금은 접으셨습니다. 70년대 초반쯤 그 지인분이 예전에 그쪽에 숙소를 잡고 사셨는데 그쪽에 온 지 며칠 안 되었을 때 그분의 지인들하고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해요. 그날이 엄청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비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취기는 있었지만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은 없는 분이셨습니다. 취기가 약간 올라온 상태에서 밤은 어둡고 비는 주룩주룩 내리는데 숙소 근처 어느 골목에 멀리 한 여자가 대문 앞에 쭈그려 앉아 있더랍니다. 그냥 못 본 척 옆을 슥 지나치려는데 여자가 대뜸 와서 술 한잔하고 가시오. 하길래 지인은 술집도 아니고 일반 가정집인데 흔히 말하는 과부촌 같은 술집인 줄 알았나 봅니다. 지인은 나도 술을 좋아하지만 오늘은 술 먹을 돈이 없다고 했더니 여자가 누가 언제 돈 달라 했나, 비도 오고 장사도 안 되니 나랑 술 한잔 더 하고 놀다 가시오. 그래도 너무 늦었으니 다음에 돈도 들고 오겠다고 했더니 여자가 실실 웃으며 그딴 게 뭐 걱정이냐며 놀다가 시간 늦어지면 자고 가라며 잡아 끌길래 못 이긴 척 마당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정면에 마루가 있고 가운데에 안방, 그 좌우로 방이 하나씩 있었는데 그 우측 방 옆으로 돌아가면 사람 한 명 지날 수 있는 좁은 통로를 통해 안에 방이 또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밀어넣더니 술을 내온다고 하더랍니다. 근데 방이 너무 춥길래 불 좀 떼달라 했더니 알겠다고 하더랍니다. 한 10분쯤 흘러 술과 안주거리까지 해서 가져왔길래 술을 계속 권하길래 몇 잔 연거푸 마셨는데도 진짜 얼어 죽을 것처럼 추워서 불 뗀 거 맞냐며 너무 춥다 했더니 자기는 안 춥다고 이제 뜨끈하게 올라올 거라고 하더랍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어도 살이 덜덜 떨릴 정도로 추워서 안 되겠다며 집에 가겠다고 옷 잡고 일어섰더니 계속 가지 말라 하더랍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뿌리치고 대문을 나왔는데 그제서야 정신이 버쩍 들더랍니다. 비는 부슬부슬 내리고 자기가 들어갔던 집은 온데간데 없이 허허벌판에 그 근처 사람 살만한 인가도 없는 데더랍니다. 너무 무서워서 한참을 뛰어서 도망갔는데 좀 멀어졌다 싶어서 뒤를 돌아보니 그 여자가 멀리서 노래 보고 있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이야기, 덜컹거리는 소리. 우리 집은 상가 건물입니다. 3층짜리 건물인데 지하에는 음악 연습실이 있고 1층은 식당, 2층엔 학원이 있으며 3층은 제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상가 건물은 보통 가장 꼭대기 층을 주인층이라고 칭하며 1층에는 유리문을 대문으로 사용하고 꼭대기에는 따로 문을 달기도 하고 아닌 사람은 그냥 쓰기도 합니다. 우리 집도 역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라 별도의 문을 만들진 않았습니다. 괜히 드나들기도 귀찮고 어차피 우리 가족 말곤 3층을 올라오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이상한 꿈을 꿨다면서 어디에 전화를 하셔서 바로 철문을 설치했습니다. 막상 설치하고 나니 생각보다 귀찮지도 않고 안정감이 생긴 느낌이랄까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가 건물은 다 그런지 몰라도 여름엔 너무 더워서 집 문을 열어놓곤 합니다. 어차피 1층 유리문을 잠그니 누가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런 점이 상가 건물의 장점이라면 장점입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우리 집의 강아지마저도 짖지 않던 날입니다. 평소엔 방에서 따로 자는데 너무 더워서 우리 자매는 거실에서 자고 아빠와 엄마는 볼 일이 있어 집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집엔 남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몇 시였는지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새벽이었던 것만 기억납니다. 한참 잠을 자는데 문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서 잠에서 깼습니다. 아빠가 왔나? 라고 생각해서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어주려고 나가려는데 복도에서 순간 뭐야, 왜 문이 있어?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걷던 발걸음이 얼어붙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무슨 만화 같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나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는데 그와 동시에 문을 돌리던 소리가 딱 멈췄습니다. 한 10초 정도 지났을까요? 여기 김진표 씨 댁 아닙니까?
볼 일이 있으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웬 남자가 무서울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로 문을 열어달라 하더라고요. 몸이 진짜 안마의자에 앉은 것처럼 떨리기 시작했어요. 부모님도 없고 밖에는 모르는 사람이 있고 동생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으니 패닉 상태였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저도 지금도 이해 안 되지만 있는 대로 숨을 들이마시고 동네가 떠나가라고 소리치며 아빠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욕을 막 내뱉으며 후다닥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생이 자다 일어나서는 무슨 일이냐고 하는데 눈물을 닦아내며 아빠에게 전화했습니다. 부모님도 너무 놀라서 바로 오셨고 그제서야 경찰에 신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경찰 신고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밤에 순찰 돌 때 상가 쪽 순찰을 강화한다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1층 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왔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날 하필이면 지하에서 공연 연습한다고 들어왔던 밴드가 문을 안 잠근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동안 아빠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저희 아빠는 되게 친구 같은 스타일이라서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며칠간 아빠 눈치를 계속 보다가 도저히 답답해서 아무 일 없었는데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아빠가 엄청 굳은 표정으로 저를 딱 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깨갱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빠가 저에게 꿈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아빠가 꿈을 꿨는데 내가 엎드려서 엉엉 울고 있더랍니다. 왜 저러나 싶어서 가까이 가봤더니 다리에서 피를 질질 흘리며 아빠를 억울하다는 것처럼 엉엉 울며 쳐다보더니 왜 그랬어? 라며 똑같은 말을 반복하더랍니다. 딸이 피눈물 흘리며 엎드려 울고 있으니 아빠는 무섭다기보단 마음이 너무 아프더랍니다. 아빠는 저에게 왜 우냐며 아빠가 뭘 잘못한 거냐고 왜 우냐고 물었더니 제가 피눈물을 닦으며 문 하더니 슥 사라지더랍니다. 그 전에는 전 주인이 철문을 다는 걸 권했을 때도 철문이 꼭 필요할까 생각했었는데 그 꿈을 꾸고 나니 꼭 달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여러분도 문단속 꼭 철저히 하세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강원도 계곡에서 만난 기이한 존재. 고등학교 여름방학, 부모님께 허락받고 1박 2일 일정으로 친구들과 물놀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40분을 가고 내려서 30분을 또 걸어가야 하는 곳이었기에 도착할 때 놀지도 못하고 녹초가 되었지만 사람도 별로 없는 데다가 물도 깨끗해서 소수의 인원이 놀기엔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그 장소를 보자마자 다시 젊은 혈기가 돌아 더위에 지칠 만큼 지친 저와 친구들은 바로 집만 돌밭 위에 내팽개치고 물로 뛰어들어서 더위를 식히고는 텐트를 치고 본격적으로 물놀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몸이 피곤했던 저는 친구들의 광란의 물놀이보다는 튜브에 엉덩이를 넣고 물에 두둥실 떠다니며 학업으로 받던 스트레스를 잊고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흐르는 물에 떠다니다 보니 문득 친구들의 목소리가 안 들려 눈을 뜨고 주변을 쳐다보니 친구들이 저 멀리 작게 보이는 걸 발견하고는 슬슬 물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려고 고개를 돌리는데 저게 뭐지? 그리 멀지 않은 바위들 사이에 바위와는 너무나도 다른 이질적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뭐지? 수초인가? 하며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물에 젖은 풀이나 수초 비슷한 걸로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마치 물에 젖은 머리카락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그 순간 더 이상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느낌이 들면서 손과 발을 이용하여 정신없이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숨을 고르고 물 밖에서 다시 보니 영락없는 수초인데 멀리서 제가 허우적거리는 걸 봤는지 친구들이 달려와서 저보고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만 괜히 이런 말 해봐야 잘 노는 친구들이 찝찝해질 것 같아서 그냥 몸이 안 좋다며 괜찮다고 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부터 물에 들어가기가 꺼려지더군요. 이윽고 밤이 되어 텐트 옆에 모닥불을 피우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떠들어대다 텐트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흐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옆에서 자는 친구의 코 고는 소리에 정신이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떠지질 않았습니다. 가위에 눌린 건지 대체 무슨 영문인지에 아무리 눈을 뜨려고 해도 떠지지 않았습니다. 텐트 안은 마치 가습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습했습니다. 작은 텐트 안에 남자 4명이 누워 있었으니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습했습니다. 그렇게 습하고 짜증이 나는 와중에도 한참을 눈을 뜨기 위해 발버둥 치는데 마침 옆에서 몸부림을 치다 제 팔을 건드렸는데 그 순간 눈이 딱 떠지더군요.
근데 전 눈을 뜬 상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누워있는 제 바로 옆에 저와 똑같은 자세로 물에 푹 젖어 있는 사람 형상이 올라타 있는 겁니다. 성별 구분은커녕 입고 있던 옷조차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올라타 있다기보단 제 코앞에 떠 있었습니다. 사람 형상이라는 것과 모든 게 젖어 있다는 건 말고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옆에 있던 친구의 코 고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거나 돌리려고 해봐도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 상태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꿈을 꿨던 건지 기절을 한 건지 일어나 보니 텐트엔 저 혼자였습니다. 뭐야 꿈인가? 그렇게 꿈을 꿨나 보다 싶어서 몸을 일으키는데 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마치 물속에 들어갔다 온 사람처럼 옷은 물론이고 머리카락까지. 친구들에겐 아무 말도 없이 어영부영 집으로 돌아와서는 며칠을 알아 누웠습니다. 누구에게 말하기도 꺼려지는 일이라서 한 번도 말해본 적은 없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네 번째 이야기, 환청과 악몽 속에서 살아온 어린 시절 이야기. 저희 할머니는 보통 이야기하는 보살, 무당이십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헛것도 많이 보시고 가위도 많이 눌려 잠도 못 자던 일들이 많았는데 그중 몇 가지만 풀어보겠습니다. 한날은 친구와 동네에서 술을 엄청 마시고 막차가 끊겨서는 저희 집에서 같이 자게 되었습니다. 제 침대가 좀 큰 편이라 함께 누워 자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몸서리를 치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일어나 앉아 친구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너 괜찮아? 라고 했더니 친구가 누운 상태로 벌떡벌떡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대자로 누워서 쿵쿵거리며 몸이 떴다 가라앉았다 하길래 놀라서 가슴팍을 온몸으로 눌렀습니다. 그런데도 눌린 가슴만 제외하고 상체와 하체가 V자로 꺾이며 벌떡벌떡 뛰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친구 뺨을 때리고 침대 밑으로 밀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정신 차린 친구가 저보고 너 괜찮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친구가 다리 아래쪽으로 한기가 돌아서 아래쪽을 봤더니 옷장 한쪽 문이 열려있고 그 안에 사람 얼굴이 반쯤 걸쳐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지 싶어서 쳐다보는데 갑자기 머리만 튀어나와서는 네 배 위에 올라타더니 폴짝폴짝 뛰는 거야. 그래서 놀라서 온갖 욕을 하면서 내려오라고 그 얼굴 때렸는데 그 얼굴이 점점 맞으면 맞을수록 커지다가 나를 덮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깼어. 그런데 나 왜 침대 밑에 있냐? 친구 말을 듣고 소름 끼쳤던 건 그 당시 제 방은 벽붙이 옷장인데 저는 늘 집에 오면 옷장 문을 닫는데 이게 늘 한쪽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볼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어머니께서 옷을 넣다가 그러셨겠지. 내가 제대로 안 닫았겠지. 문에 옷이 끼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날도 역시나 친구에게 입힐 편한 옷을 꺼내고 양문을 분명히 꼭 닫은 것 같은데 반쯤 또 열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날은 제가 어렸을 적부터 환청을 많이 들었는데 왼쪽 어깨엔 여자가 오른쪽 어깨엔 남자가 서로 제 귀를 통해 떠드는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쯤 때부터 살풀이 굿을 하던 서른쯤까지 말이죠. 저 환청은 잠이 들려고 하거나 멍한 상태거나 뭔가 고민하거나 집중할 때 제 귀를 통해서 들리는데요. 사람 말인데 못 알아듣는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가끔 알아듣더라도 앞뒤 없는 그런 말들이 들리곤 했어요. 집에 아무도 없는데 거실에서 사람 떠드는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다거나 통화 중에 잡음이 기분 나쁘게 그 목소리가 섞인 적도 있는 그런 환청이 자주 들렸습니다. 나이 먹어도 없어질 생각을 안 하고 부적을 아무리 받아와도 좋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아서 할머니를 찾아가 환청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불편하기도 하고 신당도 무서워 할머니에겐 잘 이야기를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어깨에 한 남자랑 여자 하나씩 앉아서 괴롭히는구만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할머니께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소름 끼쳐서 어떻게 아셨냐고 여쭤봤더니 이 할매도 어깨에 앉아있던 신 때문에 신내림 받았어. 넌 살풀이 받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살풀이 굿을 받게 되었습니다. 굿을 TV에서도 보고 할머니가 하는 걸 가끔 보긴 했지만 그 주체가 제가 된다는 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어쨌든 살풀이 굿 당일 날 아침 일찍 법당에 찾아갔더니 굿할 준비로 바쁘시더라고요. 할머니께서 일찍 일어나서 피곤할 텐데 저기 빈방 가서 좀 자라며
못해도 10시간은 걸릴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빈 방에 들어가서 누웠는데 할머니 집은 모든 방에 웹툰 신과 함께 벽화처럼 정말 많은 신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누워서 잠들랑 말랑 하는데 누가 쳐다보는 느낌이 나서 봤더니 그림자 같은 게 쓱 지나가는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처음엔 함께 준비 도와주는 아주머니인가 싶어서 할머니를 찾아 나갔습니다. 할머니, 여기 준비하는 아줌마들이 엄청 많으신가 봐요. 엄청 왔다 갔다 하시네요. 무슨 소리야. 여기 계시는 신어머니랑 할머니랑 굿 도와주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이 다야. 더 무서웠던 건 준비가 끝나고 더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마당에 풀어놓았던 장닭을 잡아서 비단으로 된 알록달록한 치마, 천 같은 걸로 둘둘 말시더라고요. 달기 엄청 저항하고 꼬꼬댁하고 울어대는데 그대로 대문 방향으로 비둘기 날리듯 던지시는데 그대로 죽어버린 거예요. 눈동자가 뒤집어지고 혀를 내밀고 그대로 죽어버렸는데 그거 던졌다고 닭이 죽는구나 하는 찰나에 할머니는 아주 제대로 쉬었다며 안 좋은 징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소금을 담은 항아리 같은 곳에 삼지창을 꽂았는데 이게 사람이 잡고 있지 않으면 중심이 안 잡히잖아요. 모래탑에 머리 큰 깃발 꽂아둔 느낌이었는데 사람 몸 절반만 한 커다란 소고기를 남자 두 분이서 삼지창에 던져 끼웠는데 당연히 삼지창이 쓰러질 거라 생각했지만 안 쓰러지고 오뚜기처럼 기우뚱하며 서 있더라고요. 그 당시 저는 저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생각밖에 안 했네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굿을 시작하면서 장구치고 징 울리고 머리 위에서 천을 찍고 절을 하는 여러 가지를 했는데 하늘 보고 콩콩 튀시는 할머니께서 갑자기 멈추시더니 동자신이 왔다 하시는 거예요. 위에 두 가지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너무 놀란 이유 중 하나가 제가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한 게 자다 불현듯 눈을 뜨면 침대 밑에 웬 아기가 있어서 너 누구야? 한 적이 많았거든요. 여기서 곧 준비 중에 할머니의 신어머니 되시는 분께서 돈을 쥐어주면서 이 돈들을 이 법당 구석구석에 숨겨두라고 시키셨었는데 거짓말처럼 할머니께서 애기처럼 뛰어다니시며 차 바퀴 뒤부터 숨겨준 돈을 다 찾아내시는 겁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저녁 6시까지 꽹과리, 싱, 소리가 가득한 굿은 계속되었고 그 이후로는 환청을 안 듣게 되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제주도 저수지에서 사라진 이장의 아들. 무척이나 더웠던 그날, 저는 그 시절 깨었습니다. 이유 없는 스트레스에 쩔어 살던 삶. 불만, 불안, 폭력, 술, 그 무엇도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주지 못하던 시절. 이대로 집에 있다가는 목을 맬 것만 같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몇 벌의 옷과 약간의 현금을 챙겨 들고 무작정 집을 나섰습니다. 너무 자주 사라지다 보니 가족들은 어차피 신경도 쓰지 않을 터 걱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강릉으로 해서 부산까지 14박 15일의 긴 방황 끝에 같은 과 선배들이 제주도에서 막노동을 하며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작정 찾아간 제주도. 정확하진 않아도 오후 5시 무렵이었습니다. 살짝 소나기가 지나간 엷은 회색빛 하늘, 바다 냄새.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1년여 동안 저를 괴롭히던 두통이 말끔하게 사라졌습니다. 핸드폰이나 삐삐도 없던 시절. 우여곡절 끝에 찾아간 선배들의 집이 북제주 화북동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술만 마셨습니다. 그 시절 밤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술만 마시고 지내다 보니 수중에 현찰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집에다 돈을 보내달라고 할 염치도 없던 터 선배들의 막노동을 따라다니기로 했습니다. 막노동이라고 해도 정확히 말하자면 한 중소기업 소속으로 대형 건물 앞에 있는 예술 작품들을 설치해주는 상당히 전문적인 막노동이었습니다. 편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만 제외하고는 비오면 쉬고 일찍 끝나는 데다가 당시로는 제 나이엔 나름 꽤 셌던 월 120만원의 월급. 6시에 일이 끝나면 샤워 후 탑동에서 술 한잔 마시고 45만원짜리 전셋집에 들어와 자거나 운 좋은 날은 모텔로 가곤 했습니다. 7월 초 그 일이 있기 전에 말이죠. 7월 초 우리 팀원 모두는 함덕 골프장 공사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별다를 것 없는 일상, 6시 기상, 밥 먹고 냉커피 한잔 마시고 소형 발전기와 용접 도구를 들고 여기저기 다니며 용접하고 그러던 도중 태풍 때문에 3일간 아무것도 못하고 현장 숙소에서 술만 마시고 지내던 어느 날 태풍 끝자락에 아침부터 부슬부슬 비가 내리던 그날 바깥이 매우 소란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보니 지금은 모르겠는데 당시 우리 숙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저수지 비슷한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저수지의 마을 이장님 장남의 오토바이가 있고 이장의 장남은 3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9 구조대와 경찰이 와서 저수지 속을 뒤졌는데 이장님 장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수지에 모든 물을 빼보자고 하곤 저수지에 물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성인 무릎 정도까지 빠진 저수지를 뒤져보았지만 이장의 장남은 없었습니다. 다들 한바탕 해프팅으로 생각하고 이장 아들도 문제가 있었던 터라 다들 배 타고 몰래 목포에 간 걸로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이장도 며칠 더 기다려보자며 나름 안심되는 얼굴로 집으로 돌아갔고 그렇게 사태는 일단락되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5일쯤 지났을 때 그날도 추적추적 내리는 비 때문에 일도 못 나가고 낮술이나 할까 고민하는데 다른 팀 멤버 중 한 사람이 저수지에서 굿한다고 구경하면서 막걸리에 떡이나 얻어먹자고 해서 마침 딱히 할 일도 없던 우리 팀원들 모두 저수지로 굿 구경을 가게 되었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팔의 닭살과 함께 생생하게 떠오르며 그때 가지 말았어야 했음을 아직도 후회 중입니다. 무당은 상당히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거의 80 정도. 한국 사람들은 매우 친절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참도 자세히 설명해 주더군요. 이장 아들이 목포에 없다더라부터 시작해 이장은 분명히 저수지에 아들이 빠진 걸로 생각한다부터 결국 전라도 광주 쪽에서 영환 무당을 데려왔다더라와 함께 저 무당이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 원한을 잘 달래주는 무당인데 어제 와서 이장 아들 오토바이를 보니 아들은 지금 저수지에 있고 이장이 저수지 물을 다 빼서 확인했다고 하자 내 말을 믿지 않으면 난 지금 돌아가겠다며 말했더니 그 말에 이장이 그럼 우리 아들 찾아줄 수 있습니까? 하자 무당이 내가 찾아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굿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작두를 탄다던가 돼지를 거꾸로 매단다던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냥 흰 소복을 입고 저수지 쪽으로 조용히 방울을 흔들며 뭐라고 주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좀 이상하다고 느낀 건 추적추적 내리던 비가 그치고 조금 강하게 불던 바람이 잦아들었다 정도. 이런 거야 워낙에 제주도 날씨가 변화무쌍하니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 30분쯤 지났을 때 무당이 흰 끈에 매단 표주박을 저수지에 던지고는 다시 방울을 들고 5분 정도 합창한 채 주문을 외우는 것 같더니 무당과 동행한 젊은 남자에게 표주박을 건지라고 했습니다. 그 호기심이 발동한 우리 팀원들은 좀 더 가까이 가서 보기로 하고 최대한 무당 쪽으로 이동했고 젊은 남자가 건져낸 표주박을 받아본 무당이 뭐라고 하면서 이장에게 표주박을 건네자 표주박을 받아든 그 자리에서 이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털썩 주저앉고 마는 겁니다. 주변에 있던 아줌마들은 낮은 비명을 지르며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고 무당이 젊은 남자에게 그거 가져오시게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젊은 남자가 그리 크지 않은 괴짝을 가져와서는 무당에게 건넸습니다. 무당이 그 괴짝을 조금 크다 싶은 매주. 예전 시골에 가면 새끼줄로 매달아 놓은 벽돌 모양의 매주를 꺼냈습니다. 흰 끈으로 십자형으로 묶은 매주를 꺼내더니 그 매주를 그 젊은 남자에게 시켜 저수지로 던지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매주라는 건 물에 닿으면 풀어지는 게 매주인데 그걸 끈으로 묶어서 던지라니. 우린 말은 안 했지만 서로 표정으로 주고받았죠. 저거 사기네. 혹시 된장국 끓이러 왔냐 하며 조롱 섞인 생각을 하는데 일단 끝까지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젊은 남자가 흰 끈에 묶인 매주를 힘껏 저수지로 던지자 무당은 또 방울을 흔들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까와는 조금 다르게 몸을 떨기 시작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때 이장이 무당에게 받았던 표주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팀원들 모두 본 겁니다. 표주박 속 그 이상한 무엇을. 사람 머리카락. 그것도 꽤 많은 분명 사람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당이 갑자기 큰 소리로 땡겨. 저 체구, 저 나이에 어떻게 저런 큰 소리가 나올까 싶을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너희들도 같이 땡겨. 순간 뭐에 홀린 듯 우리 팀원, 다른 몇몇 사람들도 무당과 함께 온 젊은 남자와 함께 매주를 묶어서 던진 흰 끈을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끈은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건 거의 10명 정도의 남자. 그것도 막노동에 단련된 남자들 10명이 매달렸는데도 끈이 당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굉장히 팽팽하게 꼭 저수지 안에서 뭔가가 당기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순간 저는 무당을 쳐다보았습니다. 무당은 전혀 표정에 변화 없이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 허덜 말고 느들은 땡기기만 혀. 얼마나 힘을 주었을까요? 어느 순간 팽팽하던 줄이 축 늘어지며 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계속 당겼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사실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줄 끝 매듭이 보이고 끈에 묶인 매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끈을 당기던 우리는 모두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지며 누구는 기어서 누구는 넘어진 상태 그대로 기어서 저수지 위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이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몇몇은 그 자리에서 쓰러진 채 움직일 수도 없이 부르르 떨기만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수지 위쪽 둔턱에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이장 아들 사체가 나온 겁니다. 심지어 저수지 물을 다 빼면서도 못 찾았던 이장의 아들이 물에 팅팅 부른 익사체로 눈도 못 감고 머리카락이 모두 매주에 거꾸로 박혀서 말이죠. 6번째 이야기, 교대 남학생과 여대생의 슬픈 운명. 나 고등학생 때 담임 선생님이 해주신 무서운 이야기야. 수업 시간에 애들이 다 자고 있어서 선생님이 잠 좀 깨라고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셨거든. 선생님이 교대 다닐 때 교대 남자들은 두 분류로 나뉘었는데 정말 홀쭉하거나 정말 뚱뚱한 쪽 둘 중 하나였다는 거야. 근데 그중 진짜 너무 잘생긴 분이 하나 있었는데 당연히 우리 선생님도 그 분과 친해지기 위해 엄청 붙어 다니셨대. 아는 선배가 그 남자애랑 엮이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처음에는 단지 그분이 잘생겨서 질투나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계속 친하게 지냈다고 해. 그러다 한 번은 그 선배가 너 쟤랑 붙어 다니지 말라며 화까지 내더래. 그래서 선생님은 어이가 없어서 내가 잘생긴 애랑 붙어 다녀서 질투나냐? 라면서 화를 버럭 냈대. 근데 그때 그 선배가 엄청 화난 표정으로 그 잘생긴 남자분 과거를 이야기해 주더래. 그 잘생긴 분이 예전에 여대 다니는 분과 소개팅을 하고 사귀게 되었는데 여자분도 되게 예쁘고 남자도 잘생기고 하니까 자연스레 훈남훈녀 커플로 소문이 났다고 해. 그런데 잘생긴 분이 얼굴값 좀 해보겠다고 아무 연락도 안 하고 잠수를 탔다는 거야. 헤어지자는 말도 안 하고 한 달이나 그냥 연락을 안 했대. 처음엔 여자친구가 제발 연락 좀 받아달라고 했는데 한 달 정도가 되니까 연락도 안 오고 어영부영 헤어진 걸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해. 그리고 그 후에 다른 여자를 만나서 사귀게 되었는데 그분과 관계가 정말 깊어져서 결혼까지 생각할 사이가 되었다고 해. 그런데 며칠 전부터 자꾸 여자친구가 집을 일찍 들어가는 거야. 예전엔 밤늦게까지도 같이 있고 그랬는데 요즘 들어 너무 일찍 가니 본인이 질린 줄 알고 차일까봐 조마조마했대. 그러다 여자친구를 불러서 너 요즘 왜 그러냐고 물어봤대. 처음엔 부모님 핑계를 대다가 말도 안 된다고 계속 추궁하니 그제야 여자친구가 울면서 밤에 늦게 들어갈 때마다 우리 집 모퉁이에서 어떤 여자가 자꾸 나 쳐다보고 있어. 남자면 스토커라고 경찰에 신고하겠지만 여자가 아무 짓도 하지는 않고 그냥 자신이 집에 들어갈 때까지 쳐다보기만 하더래. 이야기를 들은 남자는 순간 전 여자친구인가 싶어서 한동안 여자친구가 집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 줬대. 그런데 남자친구가 여자랑 같이 들어간 후부터는 여자가 나타나지 않더래. 처음엔 눈치채서 안 나타나나 싶었지만 그냥 넘기자니 찝찝하더래. 전 여자친구랑 헤어진 것도 어영부영 헤어진 거라서 혹시라도 전 여자친구가 나타나서 자기 여자친구를 다치게 할까 겁도 나고 말이야. 그래서 남자는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게 돼. 수소문에서 전화번호를 알아냈지만 연락이 안 되고 전화하면 통화 중이라 하고 결국 집 주소를 찾아냈대. 그리고 집을 찾아가기로 했는데 얼굴을 확인해야 하니 여자친구와 함께 갔다고 해. 물어물어 집 주소를 찾아가니까 어떤 인상 좋은 분이 우리 딸 친구들이냐며 어서 오라며 집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더래.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 딸 사진이 걸려 있더래. 그걸 본 여자친구가 오빠, 나 보던 여자, 저 여자 맞아. 남자는 역시 예구나 싶어서 전 여자친구 어머님께 딸 이야기를 꺼냈는데 어머님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 딸이 남자친구와 연락이 안 되니 불안하고 신경도 예민해지다가 전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한 달 만에 자살을 했다는 거야. 장례는 진작에 치렀는데 이상했던 점은 전 여자친구가 죽기 전에 자기 사진은 절대 버리거나 태우지 말라며 유서에 써놔서
딸이 생전 찍은 모든 사진들은 다 그대로 있고 휴대폰도 정지시키지 않고 명예만 바꿔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해. 그렇게 둘은 아무 말도 못하고 이야기만 듣다가 집으로 돌아왔다고 해. 여자친구 집 앞에서 항상 여자친구를 지켜보던 그 여자는 도대체 무엇일까? 결국 둘은 헤어지고 남자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결혼도 못하고 혼자 지낸다고 해. 여자친구의 영혼이 죽어서까지 남자를 잊지 못하고 주위를 맴도는 건 아닌가 싶어. 7번째 이야기, 어두운 피서지 민박집에서 겪은 악몽. 작년 여름, 이맘때였습니다. 방학이라 가족들과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피서지에서 놀다 보니 시간도 금방 지나갔고 피곤해서 결국 근처 민박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때가 때다 보니 민박집이 귀해서 겨우 방이 있는 곳을 정해서 짐을 내려놓고 샤워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집은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라 분위기가 으스스하더라고요. 하지만 하룻밤 자고 갈 거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고기도 구워 먹고 밤 11시쯤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자리가 바뀐 탓인지 잠도 잘 안 오고 거의 한두 시간을 뜬 눈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방문 쪽에 머리를 두고 잠을 잤는데 전 바로 누워 있으면 잠이 오질 않아서 뒤척이다 엎드려 누워 있었죠. 근데 그 가물가물한 시야에 부엌에서부터 머리가 단발보다는 조금 긴 어깨까지 오는 머리카락이 물에 잔뜩 젖어 있고 원피스를 입은 여자의 형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상은 정말 절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속도로 다다다 하며 빠르게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면 무릎이 닿는 소리도 크게 들려야 할 텐데 마치 바닥에서 붕 떠서 가는 것처럼 기이하게 기어다니고 있더라고요. 잠이 확 깨고 소리도 못 지를 정도로 겁에 질려서는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아빠와 남동생이 자고 있는 방으로 기어가더라고요. 소리를 지르거나 엄마를 깨워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도는데도 너무 무서워서 꼼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시간이 흐른지도 모르고 기절을 했는 것처럼 일어났을 땐 이미 아침이었습니다. 밤에 있었던 일 때문에 혼자 멍하게 앉아 있는데 아빠가 아침을 먹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가 않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어. 피곤해 죽겠네. 왜요? 가위에 눌려가지고 말이야. 당신 운전해서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어디서 좀 더 자고 갈까요? 피곤한 건 피곤한 건데 여기 터가 안 좋은가 봐. 밤새 어떤 여자가 날 올라타고 앉아 있는데 다리가 이상하더라고. 무릎 아래가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짓뭉개져서 없더라니까. 무서워서 혼났네. 8번째 이야기, 서울의 사진 편집 아르바이트와 귀신. 벌써 10년 가까이 지난 이야기다. 아는 사람의 소개로 사진 편집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포토샵을 써본 경험이 있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은 내용의 일이었던 때다. 월급도 꽤 후한 편이라 즉시 수락했다. 아르바이트 첫날 PC가 한 대 주어지고 담당자가 설명을 했다. 미리 들었던 대로 사진 일부를 잘라내거나 색 조정을 하는 게 주된 일이라 어려울 건 없었다. 나는 꿀알바를 물었다는 생각에 아주 기분이 좋았다. 담당자는 그럼 모르겠는 게 있으면 물어봐. 라고 말한 뒤 자기 책상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혹시 말인데 찍혀 있으면 지워버려. 양 손목을 축 늘어뜨리고는 팔랑팔랑 움직였다. 저거 귀신이 원망스럽다고 하는 포즈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자니. 괜찮아. 보면 금방 알 테니까. 라고 말하고 담당자는 씩 웃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싶어 나는 그대로 작업에 돌입했다. 그리고 담당자 말대로 금방 알았다. 시선이 마주친다. 사진 속 어두운 곳에 눈만 덩그러니 보인다. 예를 들면 전원이 나간 모니터. 턱이 접혀 생긴 그림자. 발밑 그림자. 그렇게 약간이라도 어두운 곳이 생기면 거기서 눈이 나를 들여다보고 있던 것이다. 특별히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금세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곧 눈이 마주친다. 처음에는 꺼림칙했지만 주변 색과 비슷하게 합성하면 금세 지울 수 있었다. 한동안 작업을 계속하자 그 시선에도 익숙해져 갔다. 기계적으로 심령사진을 고쳐나가는 사이 뭐라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나를 휘감았다. 디지털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심령사진이라는 문화가 끝나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해야 하나. 덧붙여 그 후 담당자와 술자리를 가졌을 때 들은 이야기지만 아무래도 그 회사는 위치부터가 뭔가 문제가 있는 듯했다. 회사 문 앞에 소금을 두면 사흘 만에 새까맣게 변해버린다고 했던가. 나한테는 그 이야기가 가장 무서웠다.